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주현 세무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고민 많으신 증여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거 알아두시면은 정말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귀한 채널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도 이게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상속 증여 쪽은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요즘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실무하고 계시고 네. 특히 여러 가지 상담들을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도움되는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주현 세무사님. 네, 아유, 언제 찍으신 거예요? 네. 자, 유튜브 세주 TV라는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예. 세금 줄여주는 남자. 네. 네, 그 간단히 뭐 채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실생활에서 많이 네. 발생하실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부분을 네. 매주 이렇게 컨텐츠로 네. 찍고 있고요. 이제 새 주가 세금 주치로 알아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뭐 저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워낙 이렇게 세금이라는 게 어렵고 복잡한데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세무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세무법인 다솔 여기 1지점 예. 이제 같이 하는 그 대표 세무사님으로 예. 활동하고 계시고 네. 유튜브 채널 전에 설명드렸던 세주TV 네네네. 운영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상속증여와 관련돼 가지고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네, 아무래도 상속증여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하다 네네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도 실제 제가 겪은 사례들을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거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 분야가 이제 사전 증여를 활용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인데 뭐 사실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굳이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야 되냐 네. 하시는데 특히 이제 현업에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많은 고민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야,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높대. 네. 야, OECD 중에 최고래. 야, 우리나라에서 계속 자산이 형성이 되면 나중에 다 나라 거가 된대.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은 이만큼 높아져 있어요. 네. 근데 막상 그 불안감을 세무사를 만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문가분을 만나서 상담으로 해소하진 않으세요. 항상 막연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네. 기사가 이제 이투데이 2월 28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네. 최근에 한국을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 네. 그분들이 실제로 가는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 네. 호주로 많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의도는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60%에 달하는 세금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이제 나 모르겠다. 나 다른 나라 갈래. 네. 라고 나라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와,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죠. 실제 이렇게 뭐 어떤 생활 터전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간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나 되죠, 숫자가? 실제로 이제 뭐 다음 기사를 보시면 나오시게 네. 되겠지만, 네. 실제 지난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네. 국민 중에 이민자를 포함해서 네.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분들이 네. 29,000명 가까이 된다라는 기사가 와, 있었습니다. 여기네요. 예. 29,308명? 맞습니다. 이거 엄청 많은 숫자인데? 정말 많은 숫자예요. 저도 네. 이제 세무사 일을 지금 올해 10년째 하고 네. 있는데 저한테 어떤 분들이 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민 가야겠어 네네. 라는 상담을 주시는 분의 비율이 굉장히 적었어요. 정말 한 100분 중에 한두 분? 네. 근데 최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야, 김세무사, 야, 큰일 났어. 음. 나 이러다가 세금만 너무 많이 낼 것 같아.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이민 알아보고 있잖아. 라고 정말 상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야, 그럼 실제로 우리가 네. 이민을 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해결이 되는 거야? 예, 라고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네네. 궁금하실걸요? 네, 궁금해요. 네, 대표님도 자산 궁금하시죠? 네, 아직 네. 뭐 저는 괜찮은데. 네.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가시는 미국을 기준으로 좀 네, 말씀을 미국을 드리면 한번 볼까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과세 체계를 먼저 간략하게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거주자 신분으로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재산이 밖에 있다 하더라도. 네, 맞아요. 그쵸? 네, 만약에 내가 해외에 있는 재산도 다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세율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10%에서 50%까지
이렇게 세율로 저희가 과세를 하게 되고 일괄 공제 5억 원에 만약에 배우자분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 5억 원부터 30억 원까지 저희가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 우리 아파트가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네. 나는 세율이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네. 야, 나 우리 아파트가 정말 30억이 넘어갔는데 나는 그럼 반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라는 좀 막연한 생각들이 있으시게 될 텐데 이 세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일괄공제나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많은 부분 공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30억이 넘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부분으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제 주변에 저희 고객분들께서는 보통 이제 30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네. 해외에 대한 이민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가시는 미국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거주자가 되시면 네. 전 세계에 보유 중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네. 다만 가장 큰 장점은 상속증여세 면세 상당액이 네. 172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5억 원 일괄 공제보다는 정말 몇십 배 높은 야. 공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172억 정도까지는 뭐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 공제가 네. 최대 344억 원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만 있어도 340억까지는 세금 안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저거 두 개 더하면 뭐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면세 상당액은 빼고 나머지에서 저희가 아. 공제를 받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네. 미국으로 가면 상속세가 없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네. 이제 500억 원이 넘는 네. 재산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500억 원 밑으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많이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 가면 내가 세금이 없구나 라고 네.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실제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보니까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네. 또 가고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좀 특수한 네. 케이스들이죠. 정말 자산도 많으시고 자산이 몇백억이고 이러한 분들에 대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뉴스에서 이런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뭐 나한테는 별로 좀 이게 와닿지 않아. 그렇지. 네, 뭐 내가 그리고 갑자기 미국으로 와서 뭐 할 거야. 네. 네, 내가 만약에 호주 가서 뭐 하고 살 거야. 네. 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세요. 다만 앞선 내용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세율이 50%까지 가? 야, 어떻게 해야 돼? 나 미리 그러면 증여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막 뉴스를 검색을 해보십니다. 네. 야, 지금 다른 사람들은 증여를 좀 많이 하고 있나? 어떤가? 막 검색을 해보시면 기사들도 정말 일주일 간격으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네. 2월 21일 날 한국 경제를 보면 네. 집값 떨어지니 확 늘어난 부동산 증여. 이제 쌀 때 증여하는 게 좋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증여를 할 때는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산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쌀 때 우리가 좀 증여하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저가 양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기준점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여를 고민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작년 9월부터 정말 굉장히 많은 증여세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불과 일주일이 지나서 저희가 기사를 검색을 해봤더니 지난해보다는 좀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증여하는 건수는 1만 7천여 건입니다. 적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매일매일 지금도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만 7천여 분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하신 분들이 1만 7천 분이고 네. 최소한 한 5만 명 되는 분들은 고민을 엄청 하고 있으신 거죠. 야, 정말 증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만 이 기사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조금 더 부동산이 더 떨어질 것 같다 보니 지금이 나는 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지금 주면 세금이 제일 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야, 나 조금만 더 기다려 볼래? 네. 라고 하는 이제 심리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 이제 증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실행을 2024년 1월에는 조금 주춤하셨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월달, 3월달 이제 통계가 나오겠지만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게 유지되거나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이게 아파트 가격이 막 빵 올라가고, 그렇죠. 네, 빵 떨어지고 보다는 네. 도리어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 총선 이후에, 정도는 네, 총선 이후의 상황을 보자.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걸로 좀 많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도 많이 좀 참고를 해보시고, 네. 다만
하지만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구나. 네.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이 고민을 내가 조금 좋은 해결책으로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상담 사례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증여세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제가 항상 저희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고민이 있으시면은 상담을 하셔라. 네. 상담을 하시면 해결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뭔가 비쌀 것 같고 맞아요. 상담료가 네.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이게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실제 보면? 실제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산을 형성을 어떻게 했고,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고, 내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력이 어떻게 되고가 너무나 개인적인 얘기다 보니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세무사가 아니면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아니, 나는 아직 건강한데, 내가 무슨 지금, 자산을 뭐 증여를 벌써. 하고 이런 거를 벌써 고민해야 돼. 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됐지. 내가 얘네들이 세금 낼 것까지 걱정해야 돼? 이런 분들이.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증여 상담을 하시려고 할 때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나 여기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거 한 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어떤 걸 해야 돼요? 증여 상담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전체를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빠뜨리지 말고. 맞아요. 그게 부동산에서도 상업용 건물이 뭐가 있고 주택이 네. 뭐가 있고 오피스텔, 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려주시면 아마 세무사님들이나 전문가분들께서 해당하는 그 부동산 집원의 감정평가나 기준시가의 평가를 통해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국세청, 과세 당국에서 내 자산을 보는 값어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장 혹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내가 분배를 해서 가지고 있는지 또 내 계좌에는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내 계좌에는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서 내가 자금으로 움직이는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자세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이제 세금 상담을 받으실 때 훨씬 더 상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고민을 하세요. 첫 번째 고민하는 이유. 생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온다고? 생각보다. 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억짜리 자산을 물려주려고 봤더니 네. 뭐 세금이 뭐 부담부 중에 해도 한 2억 나온다. 맞아요. 예, 근데 현금 2억이 엄청 큰 돈이잖아. 누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납세 여력이 우리 자녀가 이제 없는 거죠. 네. 증여세도 많이 나오고 우리 자녀는 아직 납세 여력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더 떨어지는 시기가 올 것 같고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올해보다는 내후년에 조금 더 내가 자녀보다는 자산을 형성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더 많이 형성해서 그때 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실행을 하시는 거에 대한 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지만 네. 상담을 하고 나서도 실행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시야를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이게 네. 너무 무거워요. 지금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야 맞아 10억짜리 주려고 그랬더니 맞아. 세금이 2억이래. 야 못해. 네. 야 무슨 주식을 물려주려고 했더니 야 세금이 1억이래. 야 못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씩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네. 네. 실제로 저희가 증여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네. 지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던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집원들 중에 앞으로 자녀분들한테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녀한테 물려줌으로 인해서 자녀가 앞으로의 자산 가치 상승분을 오롯이 자녀가 효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증여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또 반면에 상속세까지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하다 보면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제일 세금을 많이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 근데 아버지가 현금이 많이 있다. 네. 그럼 이제 문제가 크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네. 현금은 그 통장에 찍힌 금액 그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건 딱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지방의 땅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 현금은 상속세 신고할 때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통장에 현금이 많은 게 네.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상속까지 고려한다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에 그럼 대한 어떻게 부분들. 해야 돼요? 만약에 현금이 많이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이 많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오케이. 솔루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자녀가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2명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증여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네. 2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증여세를 고려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내 자녀가 둘인데 결혼을 했고 또 그 밑에 손자녀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실제로 4명, 4명, 총 8명에 대해서 증여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속세는 네.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받는 사람 기준. 맞아요. 그러면 한 명으로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8명으로 나눴을 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세율에 대한 이득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분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네, 네.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네. 아 이거는 뭐 너 고려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사위, 네. 며느리 맞아요. 같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네,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아버님.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는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증여세가 납세 여력이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는 네, 네. 저희가 그 증여세까지도 증여하는 방법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아, 증여세까지 증여받아서 납세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증여세까지 아예 그냥 대납을 하게 해서. 맞습니다. 그럼 이제 네. 세금 좀 붙긴 하지만. 세금은 붙기는 하지만 네. 앞으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이미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간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제 그게 그래도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이따가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결국 네. 이 증여세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하는 건 10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내가 예를 들면 2023년에 증여한 건 2033년이 넘어가고 나면 이 증여는 기존의 상속에 대해서 합산이 되지 않고 따로 저희가 구분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증여를 하실 때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많이 이제 권유드리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돈이 많으신 거예요. 네. 현금이 너무 많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내가 자녀한테 어떻게 자산을 물려줘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돼. 그런 분들이 바로 간단하게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 네. 성년 자녀한테는 5천만 원 주면은 세금이 안 나온다 네. 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이제 있어요. 다 알아.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어떻게 줄까? 또 2천만 원을 한 번에 주지 못하면 이걸 할부로 정기금 증여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한테 권유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저희가 세율 10%의 구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율 10%. 네. 예를 들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저희가 1억 2천을 증여를 하면 네. 증여세가 970만 원 나옵니다. 970만 원. 네, 그럼 자녀 명의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생기게 되죠. 네. 11세 때까지도 1억 2천을 주게 되면은 970만 원의 세후 가처분 현금이 1억 1천만 원 정도가 생기게 네. 됩니다. 이게 이제 1억까지가 세율 10%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맞습니다. 1억 더하기 공제금액 2천. 맞습니다. 그래서 2천을 빼니까 1억에 대해서 10%라는 거죠. 네. 그리고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5천만 원까지 이제 성년 공제를 됐으니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10%의 구간인 1억을 더해서 1억 5천을 증여를 하게 되면 실제 증여세는 또 970만 원 네. 내고 1억 4천이라는 금액이 생기죠. 네. 또 31세, 보통 요즘은 다 30세 넘어서 결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 때까지 줘야 돼요? 줘야죠. 예. 네, 주셔야 됩니다. 네, 아들 미안. 어쨌든 준다고 하고. 예. 그래서 이제 31세에도 1억 네. 5천 금액을 저희가 10% 구간으로 주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총 저희가 5억 4천만 원을 주면서 네. 세금은 3,88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5억 네. 4천? 네. 주는데 세금 얼마? 3,800만 원. 얼마예요, 그럼 이게? 그럼 7%거든요. 대략. 세율로 7%. 따지면. 예. 내가 준 거에 대해서 7%. 맞아요. 그러면은 엄청 낮은 세율이죠. 아마 이제 여기 저희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부동산을 하시니까 양도세, 기본세율, 혹은 종합소득세 세율 6, 맞습니다. 15, 24, 35, 38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6%는 거의 신경 안 쓰거든요. 그렇죠. 해당되는 사항이 거의 없으니까. 맞죠. 근데 아까 7%? 네. 이야.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시간에 대한 가치, 제가 이제 이
아, 이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 예적금 기준으로 3%의 기준으로 만약에 이 돈이 그냥 저희가 통장에 넣어놨다. 라고 하면 1세 때 받은 1억 1천만 원은 네. 이 친구가 31세가 되면 2억 7천으로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한 3% 예금만 해줘도. 맞습니다. 야. 또 11세 때 받은 금액도 1억 9천이 되고요. 21세, 31세가 다 합산이 되게 되면 실제 31세에 이 친구가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의 가치는 거의 8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거를 뭐 우량주, 뭐 부동산 이런 거 다 안 한다고 하고 맞습니다. 예금에서 한 매년 3%로 가정하신 거죠? 네.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가처분 현금이 네. 5억 1천만 원이었는데, 네, 5억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8억이 된다라고 하면 저 3억에 대한 이득분이, 자녀. 저 3억에 대한 이득분이 결국 그 자녀가 네. 향유할 수 있는 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에 대한 가치입니다. 네. 5억 천을 31세 때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다만 31세 때 5억 천을 주시게 되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 돈을 다 못 받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략 3억 정도 가까이 되는 이 캡을 자녀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증여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빨리 시작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밑에는 그래도 조금 더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네.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2억 2천, 2억 5천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요거는 왜 2억 2천이에요? 그래도 내가 한 5억 2천은 너무 어려운데 2억 2천까지는 해본다는 분이 계셨어요. 네. 아, 그래요? 사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 이제 네. 2억 2천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네네. 증여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 20%로 나눠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나오게 되죠. 네. 네. 그래서 2억 2천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2억 9천만 원 나오게 되고 세후 가처분 현금이 1억 9천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미래의 3% 정기예금 금리 가정을 해서 31세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면 1억 9천이 4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야, 이게 일찍 넣어놓으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이 시간에 대한 복리의 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표에서는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워렌 버핏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빨리 다시 한다면 일찍 시작하겠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복리의 마법인데, 네. 아, 이게 좋아요. 좋은데, 우리 그 부모님들이 네. 말이 1억 2천, 2억 2천이지 대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없죠. 좀 누가 도와주면 안 돼요? 누가 도와주면 결국에는 네. 또 누구한테 가야 돼요? 우리 힘들면. 우리 위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야죠. 네. 저희 부모님한테 가야죠. 네네.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조부모님 기준으로 내 네, 손자, 손녀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자산을 좀 분배한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한 세대가 아니라 건너뛰어서.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네. 세법 용어로 세대 생략 네, 증여라고 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불리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내야 되는 증여세, 그러니까 원래 내가 부모한테 증여를 했을 때 내야 되는 증여세에 30%를 가산을 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야, 30%. 네. 네. 근데 30%를 가산하고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30%는 너무 센 거 아니야? 네,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네. 근데 저는 그 30%가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다. 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수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좋아요. 실제로 내가 만약에 할아버지야. 네. 할아버지가 내가 내 손자, 손녀한테 1억 2천을 증여를 하게 되면 네. 2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내 자녀한테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네. 970만 원보다 30%가 높은 1,200만 원을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이 세금을 좀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손자녀가 내는 겁니다. 맞아요. 또 할아버지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네. 남는 돈이 1억 700만 원이 남아요. 이거를 11세 때도 하고 21세, 네. 31세 때도 하면 네.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5억 4천만 원을 주면 네. 앞선 사례에서는 7%의 세율 정도 나왔지만 여기서는 대략 9%, 9점 몇 퍼센트 남아 나오게 될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자녀한테 4억 8,9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네. 그 4억 8,900만 원은 그 손자녀가 30세가 됐을 때의 가치로 따지면 거의 7억 7천만 원이 돼요. 네네네. 이것 또한 이제 예적금 금리 3%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네. 결국에 이건 뭐냐? 자녀한테 증여를 하든 손자녀한테 증여하든 두 가지를 모두 다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자녀가 더 중요해. 나는 내 자녀한테만 해야지. 아니면 야 나는 내 자녀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내 손자녀는 너무 이쁘니까 내 손자녀한테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는 별도잖아요. 네.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저희가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손자녀한테 줘도 이 플랜이 가능하고 내가 네. 내 자녀한테 동시에 줘도 이 플랜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자녀가 30살이 넘어서 내 자녀는 1억 5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시작을 하셔야 된다. 네. 정말 10%의 세율을 풀로 채워도 10%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에 대한 힘을 자녀분들한테 주시기 위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시는 시기에 바로 증여를 실행하셔야 된다라는 네.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뭐 저도 매번 헷갈리는데 이게 증여세는 이제 받는 사람 위주로 하니까 이걸 분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미성년자 2천만 원, 성년자는 5천만 원, 그 증여재산 공제는 그룹별로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네. 손자한테 이제 손자녀한테 네. 5천만 원을 주면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아버지도 또 5천만 원을 주면 네. 이거는 증여재산 공제가 동시에 두 번은 안 돼요. 네, 네, 네. 직계 존속하는 한테는 한 번. 네. 그러면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으면 저희가 세금 30% 네. 더 낸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만약에 내가 내 이제 손자 기준으로, 손자, 손녀 기준으로 할아버지한테도 5천만 원 받을 거고, 아빠한테도 5천만 원 받을 거야. 그럼 누구한테 먼저 받아야 될까요? 할아버지한테 먼저 받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순서 때문에 30%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그냥 아빠가 먼저 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받아야지,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게 취득세하고 비슷하네. 어떤 사람이 주택을 2개 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조정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2번 비조정 사면 중과를 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번을 비조정 사버리고 2번 조정 사면 맞아요. 8%. 맞아요. 순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순서가 진짜 너무나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순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미리 하지 마시고 정말 물어보셔야 돼요. 한 내가 번 잘 물어봐도 모르겠으면 네, 상담료의 몇 배는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네. 네. 이 표로 이렇게 정리한 건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제가 일부러 잘 보시라고 좀 키워드렸으니까 잘 보시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건 뭡니까? 세무조사 사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네. 증여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상속에 대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네.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네. 예상하지 못한 사전 증여 재산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네,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를 들면 자녀가 3명이야. 그럼 첫째한테는 뭐 줬고, 둘째한테는 뭐 줬고, 셋째한테는 네. 뭐 줬어. 이거는 이미 우리가 내가 받은 시점 기준으로 10년 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사전 증여 재산으로 합산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망으로 발생했을 때 내가 사전에 받은 건 세금 더 나올 수 있구나. 근데 갑자기 세무사 사무실에 세금 신고 의뢰를 해가지고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이제 피상속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 기준으로 10년 정도의 금융거래 계좌 조회를 합니다. 10년? 네, 10년을 봐요. 일단 그거 조회가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금융거래 조회서를 떼서 네. 실제 나와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네. 형제들하고의 금전 거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체하셨던 분은 돌아가셨잖아요. 네.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이 이 돈이 어떻게 이체가 된 돈인지를 밝혀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한 달 전에 이체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게다가 제 것도 아니고 뭐 돌아가신 분의 그건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거를? 맞아요. 그걸 기억을 못 하시죠. 못 그러다 하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사전의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시게 돼요. 만약에 그거를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돈을 거예요. 받았다고? 예를 들면 자녀 3명한테 내가 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뭐 첫째 자녀가 뭐 전세금을 구하는데 내가 전세금을 대줬어. 이거는 이제 뭐 별로 생각 안 했어. 네. 뭐 기간도 오래 한 8년 됐어. 네. 뭐 둘째 자녀가 유학 갔는데 뭐 이거 내가 돈 네. 대줬어. 유학비 대주고. 뭐 셋째 자녀가 뭐 하는데 또 내가 돈 대줬어. 네.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다 까봤더니 이제 형제들끼리 이건 다 보잖아요. 그러면 야, 첫째 형이 많이 가져갔구나. 둘째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 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사전에 다 자녀들이 미리 받은 거니까 이건 사전 증여재산으로 봐서 합산해야 돼 라고 도리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야. 도리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 그냥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래하는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들이 네. 내가 죽고 나서 내 상속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유족들이 이거 다 보겠네요. 그거. 다 보죠.
이거 굉장히 그래서 계좌이체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죽게 되면 내 계좌 거래 내역을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다 봐요.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증여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어떤 사례였냐면 이제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이 돌아가신 분이 자기 여동생분한테 여동생이 조금 어렵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1억 1천만 원을 그냥 이제 이체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 그냥 동생이 썼으면 좋겠다. 근데 이 동생분도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그냥 오빠가 주신 거니까 증여라고 크게 생각을 못 하셨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상속인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여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까지의 기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솔직히 이것도 문제는 발생하진 않아요. 다만 이분이 돌아가신 거는 5년 이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여동생분한테 이제 계좌이체를 하신 1억 1천만 원이 굉장히 문제가 된 사례였습니다. 이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이체를 해주시고 3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증여한 이 증여세가 무신고가 된 거예요.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특수관계자다 보니까 1천만 원 공제받고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무신고. 거기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미납 가산세가 붙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분이 상속 재산을 다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세율이 50% 구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고모한테 준 이 1억 때문에 세금이 5천만 원이 더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계좌이체, 이 한 건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사례입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네. 맞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이 돌아가신 분이 이런 거를 예상하고 이렇게 하셨을까? 전혀 모르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을 정말 중요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국세청에 적발되는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적발되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1년에 이제 현금을 뽑아서 그냥 내 자녀나 내 동생들한테 주는 분들도 계시고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수표를 뽑아서 또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결국 상속세 조사를 할 때는 이제 기준 금액은 있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돌아가셨으니 이분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썼는지 배우자나 자녀분이 모든 걸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금 금액이 1년에 2억, 2년 내에 5억까지는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과세관청에서 증여 추정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도 상속세니까 그런 거잖아요. 돌아가신 맞습니다. 분이 그걸 다 더해버리니까. 맞아요. 근데 하필 또 세율도 높은 구간이셨네. 맞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저도 안타까운 게 요즘은 강남에 아파트만 하나 있으셔도 30억이잖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만약에 미리 먼저 돌아가셨으면 공제도 안 배우자 공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자녀한테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통장 관리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 막 이제 자녀분들이 가끔 연락 오죠. 아버지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좀 안 돼서 몇 달만 좀 돈을 융통해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이체를 해주시지 마시고 비고란에 꼭 써주셔야 돼요. 뭐라고 적어요? 이게 예를 들면 첫째 자녀의 사업자금? 사업자금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저희가 손자녀한테 돈을 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입학 축하금, 생일 축하금 아니면 이사를 했으니까 뭘 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부모와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돈들인지는 꼭 우리가 비고란에 써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뭔가 이렇게 좀 항변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냐면 내가 안 써놓으면 내 자녀들이 이걸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이렇게 돈을 많이 보내셨어? 뭐 이렇게 하셨어? 도리어 굉장히 분란만 생기게 되는 거죠. 본인도 잊어버리겠다. 맞아요. 3년 전에 달라고 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과 통장에 이제 이체를 보내주실 때는 항상 그 옆에 어떠한 면목으로 이 돈을 보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작성을 해두시길 추천드려요.
아니 근데 뭐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거 다 좋은데 이거 좀 뭔가 좀 공제 금액을 좀 늘려준다든지 세월에 대한 과표 구간이 좀 조정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굉장히 네.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기사에서도 굉장히 네. 많이 보고 계실 네.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 보면은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너무나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납부하고 있고 상속세가 이제 이중과세다. 네.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뭐냐면 아니 내가 자산을 형성하려면 근로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해서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자산을 세후로 만들어서 샀는데 다시 또 이거를 또 세금을 매긴다고? 야 이거 이중과세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상속세가 폐지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세목이 다르면 그렇다고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추세들도 저는 한번 보시면 좋고 이러한 추세들 중에 저희가 이제 올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바로 혼인재산 그렇죠. 네, 혼인에 대한 공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혼인에 대한 공제도 결국에는 1억 5천, 기존에 5천만 원이던 걸 1억 5천만 원까지. 네. 그래서 양가해서 하면은 3억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재혼일 때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좀 네. 안 된다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규정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 실행을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실제로 안 내도 될 세금을 안 내는 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안 내도 됩니다. 그러한 그럼요. 부분들은 결국 사전에 저희가 네.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아니면 고민을 해소를 하시면서 우리의 가문에 좀 이런 작은 계획들을 많이 좀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네네. 아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죠. 네네. 네네네. 수고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네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이렇게 좀, 뭐 설마 내가 뭐 해당이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리, 약간 건강검진 체크하듯이, 아까 세무 주치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 말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 네. 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주변에 계신 세무사님들을 사무실도 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 집에서 가까운 네, 세무사 네. 사무실을 방문하시길 너무 추천드려요. 네, 그냥 네. 약간 고정적으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약을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뭐 네네. 혈압약 이러냐. 그럼 이제 멀리 있는 내과를 가면 저도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요 밑에 있는 2층에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가면서 그냥 도란도란 얘기도 좀 가끔 하고. 맞아요. 선생님 왜 요즘에 뭐 이완기 혈압은 안 떨어져요? 그럼 이제 뭐 초음파만 해보시던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주치의로 두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한 번 더 기억하시죠. 자주 오시는 분들. 그럼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샀던 그 집은 어떻게 팔았어요?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할 수 있고. 네. 올랐던데? 막 맞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그쵸. 네, 저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건강검진도 1년,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처럼 실제 내가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자산의 컨디션에 대해서도 꼭 점검을 받아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실례지만 뭐 이렇게 상담료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네. 뭐 보통 이게 뭐 평균적으로 하면 뭐 어느 정도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 네. 네, 보통 아마 그 안에서 많이들 네. 상담료가 발생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네. 상담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신고 대행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양도세 계산 같은 게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냥 세무사님이 해주세요. 네네. 그럼 이제 대신해 드릴 수 있는 이건 자격사밖에 못 합니다. 저 같은 비자격사는 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셔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왜냐면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틀리거든. 맞아요. 그럼 오히려 괜히 과산세 나오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료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나오셨는데 뭐 소감 좀 한마디.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채널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저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본문 그리고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무사님 저희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세무 주치의로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